EBS 문호학교 사회 유종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유종열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얘기를 시작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무인도에 물리학자하고 화학자하고 그리고 경제학자 세 사람이 떠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곳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캔이 하나 떠내려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캔을 어떻게 딸 것인가. 그러자 이제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캔은 돌로 깨서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안 되지. 이걸 불로 가열해서 뚜껑을 따면 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경제학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경제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 우리 캔 뚜껑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경제학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캔을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경제에 관련된 수많은 이론들이 경제에 관련된 수많은 이론들이 많은 가정들을 갖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정들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경제학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이론이 많이 아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잘 못 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경제학자들은 현실 사회에서는 잘 적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경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굉장히 가깝게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 학생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같이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화면 보시죠. 뉴스에서 보면요, 우리 경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궁금해요. 경제는요, 돈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요, 왜 경제활동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백화점이나 옷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경제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말고도 경제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말 합니다. 그 주변에 어머니들 보고, 자, 누구 엄마는 참 경제적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말 들어오면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 그 아줌마 참 알뜰하다. 참 절약 잘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굉장히 깍쟁이 같아. 자기가 손해나는 짓은 전혀 안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인식이 아닌가 생각돼요.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절약한다. 아니면 좀 아껴 쓴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좀 더 나쁘게 보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제적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보면 참 경제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너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얼마나 좋겠니? 나는 너무나 경제적이야. 왜? 조금만 먹어도 살만 찐다. 예, 어머니들은 그러면 경제적이를 원하십니까? 비경제적이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도 조금 먹고 건강한 게 더 좋죠. 예. 아무튼 오늘은 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의식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식주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는 그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우리가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 경제활동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건 무엇냐.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의 주체, 그리고 경제활동의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경제 주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판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 때 그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주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볼 수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가게입니다. 혹은 가게 혹은 또 개인이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태서 외국도 추가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계는요, 뭐 하는 것이냐면, 자, 어머니들이 주로 하는 게 뭘까요? 생산일까요? 소비일까요? 아니면 또 뭐 분배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아마 소비 활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어떤 재화를 소비를 해서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것. 바로 그러한 활동을 하는 주체가 뭐냐면 가계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은 또 뭘까요? 야, 우리가 기업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그렇죠. 생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생산의 주체라고 합니다. 그럼 기업은 생산을 왜 할까요? 기업의 목적이 뭘까요? 아까 가계는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어머니 잘하시네요. 바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되도록이면 비용은 적게 하고 그다음에 이익은 크게 남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뭐를 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정부는 무엇을 할까? 소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생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다 합니다. 정부는요. 기업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품을 소비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완비를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가계와 기업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민간 경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민간 경제에다가 이 정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국민 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경제라고 한다면 가계, 기업, 정부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해가는 그런 전체 과정을 나타낼 때 그런 경제 단위 전체를 얘기할 때 이제 국민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은 최근에 이제 국제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외국을 또 하나의 무역의 주체로서, 무역을 위한 경제 주체로서 외국도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경제 주체는 일반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개의 경제 주체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경제 주체들 간에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 관계를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이 관계는 우리가 쉽게 어머니들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제가 정부를 쓰고요. 자, 이쪽에 기업, 그 다음에 이쪽에 가계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과 가계에서 정부에 주는 게 있어요. 주로 어떤 걸 제공해 줄까요? 그렇죠. 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까요? 자, 그거 좀 어려우신가요? 네, 여기는 정부가 기업 혹은 또 정부가 가계에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자면 주로 공공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공공 서비스.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가계와 기업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기업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계는 소비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기업이 가계에 제공해 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산품인, 그렇죠. 생산의 결과물인 상품이 되겠고요. 이에 반해서 가계는 그럼 기업에 뭘 제공해 줄까요? 결국은 이거는 그것을 소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겨요. 자, 그러면 가계가 소비를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정부에서 월급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관계로 본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요. 자, 가계가 기업에 무엇을 갖다 주느냐. 바로 우리가 어떤 경제 용어로는 생산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뭘 주냐면 제일 먼저 노동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노동. 그 다음에 또 기업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본을 대줄 수도 있고요. 자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이런 것을 기업에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걸 공짜로 씁니까? 아니죠. 여기에 대가를 지불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자, 노동을 제공하면 뭘 받죠? 월급을 받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경제용어로는 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본을 대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뭘 받냐면 자본의 대가가 우리는 이자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토지를 제공해 줬어요. 토지를 제공하면 우리가 임대료 같은 걸 받게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지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게는 기업의 노동, 자본, 토지 같은 것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죠. 그럼 이 돈을 갖고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사주고 또 이렇게 되면서 서로가 균형을 맞춰갑니다. 그리고 또 기업은 정부의 세금도 바치고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러면서 가계, 기업, 정부 간의 이러한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제학자는 이런 걸 여러 가지 가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었습니까? 아까 그 경제 주체할 때 외국이 빠져 있죠, 그죠? 이거를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외국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완전히 가계, 기업, 정부만 구성되었을 때 이 얘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외국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지거든요. 아무튼 경제의 세 가지 주체 간에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경제 주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이제 그 경제 활동에 어떤 그 주체가 있다면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겠죠, 그죠?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아까 경제 주체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경제 객체가 되겠죠. 좀 어렵습니다. 경제 객체, 주체 객체. 자, 그럼 경제 객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합니다. 자, 재화와 용역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재화와 용역을 다시 제가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제 활동에 이번에 아까 주체를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경제 객체라고 한다면요, 경제 객체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는 재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용역은 영어로 하면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재화는 우리가 재화와 용역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물적인 거냐, 그러니까 어떤 물체로 돼 있느냐, 아니면 무형의 것이냐, 그러니까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으로 나눠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재화는 다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자유재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재라고 나눠집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이 자유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재는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경제재만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경제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제재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생각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가치가 있다. 그럼 경제 가치는 대체 뭐로 알아볼 수 있느냐? 바로 시장에서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재화인데요, 어떤 건 가격이 있는데 어떤 건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자유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뭐 콩나물이다, 아니면 무슨 책이다, 책가방이다, 이런 것들은 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제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은 무형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교육 서비스, 복지 서비스, 아니면 또 의료 서비스, 이런 것을 우리가 용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 평생을 어떤 것인가를 어떤 재화를 소비하거나 아니면 뭐 또 때에 따라서는 생산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즉 평생을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또 무엇이 중요한가, 자,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교육의 중요성하고 경제교육은 대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저희들 사전에 VCR을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 그것은 바로 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에 와서는 돈의 가치와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각종 경제 문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제교육. 왜 필요한 것일까요? 경제교육은 경제적 사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제인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경쟁 정신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교육을 통해서 시장 경제 질서를 배우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래를 통해 쌍방이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교환 또는 거래에 참가하는 소비자나 생산자들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상호 간의 신뢰를 배우게 될 겁니다. 경제활동은 의식주처럼 우리의 생활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교육도 가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생활 속에서 하는 경제교육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청소년들이 용돈 기입장 같은 것을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나 벼룩시장 등을 이용해서 상품을 직접 사고 팔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을 사려고 할 때 제품의 장단점이라든가 가격을 비교해보고 직접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유태인 속담에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건강한 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밑거름. 오늘 가정에서부터 경제교육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VCR을 통해서 봤지만 경제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네. 자, 제가 경제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 개체가 될 수 있는 경제제는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을 했지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많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저는 우리 흔히 어머니들이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생산재와 소비재는 어떻게 나눈 거냐면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만족감을 주느냐 아니면 간접적인 만족감을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두 개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이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일까요? 소비재. 네, 아주 잘 맞췄습니다.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재라고 하는 것은 최종 재화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뭐 빵도 괜찮고요, 과자도 괜찮고요, 책도 괜찮고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소비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산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혹은 또 기계, 그다음에 또 원료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 생산재는 최종 소비자한테 간접적인 만족감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재는 직접적인 만족감을 주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셨죠? 네.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사적재와 공공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적재라는 말이 상당히 말이 좀 낯섭니다. 그죠? 영어로 하면 private goods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private는 뭐냐면 개인적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goods 하면 재화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공공은 뭐냐면 public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어머니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적 재화는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잘 생산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공재는 시장에서 잘 생산이 안 되는, 즉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생산이 안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재화가 바로 공공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공공재는 시장에서 잘 생산이 안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도로나 혹은 또 국방이라든가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공공재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좀 어려운 용어를 쓰겠습니다. 비경합성과 그다음에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임승차자가 뭔지 아십니까? 네. 뭐죠? 자, 찹이 안 나겠다는 거요. 예. 무임승차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소를 아무도 안 합니다. 왜?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소를 싹 해놓으면 그 길을 막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청소를 안 하면서 그 혜택은 누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 아마 어머니들 학창시절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이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대청소하자. 그러면 어머니들 대청소 열심히 하셨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거 내가 안 해도 다른 친구들이 다 해준다.
그러고 나면 깨끗한 그 교실 환경이 되면 그건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 무임승차자들이 많으니까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윤 추구거든요. 그죠? 이윤 추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돈을 안 지불해요. 그러면은 결과 내가 이득이 발생하지 않죠. 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바로 생산활동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윤을 발생시키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일반 기업에서는 이러한 재화를 잘 생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뭐 비경합성이다,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 공공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워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공동으로 소비를 합니다. 공동으로 소비를 하는데 내가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빵이 10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도 가정이란 말 썼습니다. 자, 빵이 10개가 있을 때 빵을 제가 하나 먹었어요. 그럼 빵이 몇 개 남죠? 9개가 남죠. 즉 빵을 내가 하나 소비함으로써 빵은 9개밖에 안 남고 내가 먹은 것은 누구도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제가 9개를 그러니까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9개밖에 없다라는 거. 즉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킨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등에 옆에 사람이 있고 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내가 같이 가로등의 혜택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가로등 혜택 보는 것을 줄인 것은 아니죠. 그죠? 줄인 건 아니죠. 바로 이게 이제 비경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이 소비를 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의 소비를 줄인 것도 아니고 당신의 피해를 준 것도 아니지 않냐. 내가 만약에 아까 빵을 먹었으면 내가 빵을 먹었으면 다른 사람 못 먹으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자, 바로 그러한 성격이 있는 재화가 바로 이 공공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비배제성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자, 비배제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같이 무임승차로 이용했습니다. 공짜로 이용했어요. 내 분명히 재화를 이용했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있냐면 자, 먼 항해를 하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멀리서 항구가 보여요. 근데 항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싹 비춰져요. 근데 가로등에 혜택을 내가 받습니다. 봤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배가 지나갔어요. 아, 저기에 뭐가 있구나. 근데 그 배에 대해서 요금을 물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그 혜택을 받는데,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받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좀 더 다른 예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국가에 세금을 내고 받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국방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는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럼 세금을 내가 안 냈다고 해서 우리 집만 쏙 빼고 나라를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바로 비배제성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분명히 세금을 안 냈는데 또 이제 세금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해서 뭐 좀 다른 그 상품 시장에서 본다면 돈을 지불한 거거든요.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의 소비를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한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잘 생산을 안 합니다. 자, 이것이 공공재의 특성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거는 주로 누가 생산해야 될까요? 자, 그렇죠. 정부죠. 정부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재의 경우에는 주로 정부에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대체재와 보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체재와 보완재의 구분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둘의 재화가 한쪽을 소비했을 때 다른 쪽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의 관계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요. 대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A를 소비해도 괜찮고 B를 소비해도 괜찮아요. 그 어떤 걸 소비하더라도 소비자한테 주는 만족감은 비슷한 재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대체재를 조금 다른 말로 좀 그냥 전문적인 경제학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적수재화. 적수다. 두 개의 재화가 있는데 서로 적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커피에는 뭘까요? 녹차가 있죠. 녹차나 홍차. 예,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고기에는 뭐가 될까요? 생선.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콜라는 사이다. 그렇죠. 양주는 맥주. 그럼 양주와 맥주가 대체제일까요? 학생들한테 이걸 질문해보면은요, 아니라고 그래요. 왜 아니라고 그러냐면, 양주 먹다가 거기다 뭐 합니까? 석죠. 소위 말해서 이제 폭탄주를 만들어 먹는데, 폭탄주를 만드는 거는 서로 대체제가 아니지 않느냐. 서로 잘 맞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완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말인 것 같고요. 아무튼 실제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주 재기발랄하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완제는 좀 전에도 그 단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완제는 뭐냐면 일종의 짝꿍재화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짝꿍재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적수재화, 그다음에 보완제는 짝꿍재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커피의 적수는 누구였냐면 녹차나 홍차였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의 짝꿍은 뭘까요? 프림 혹은 설탕이 되겠죠. 예. 자동차에는 휘발유 같은 것이 될 것 같고요. 샴푸는? 예, 그러면 렌즈는요? 그래, 렌즈 세척제. 이런 게 바로 보완제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체제냐 보완제냐의 관계는 한쪽이 소비를 했을 때 다른 쪽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체제는 한쪽의 소비를 늘리면 다른 쪽의 소비는 줄어들고, 그 반대로 보완제의 경우에는 한쪽의 소비가 늘어나면 따라서 늘어나는 그러한 재화를 우리가 보완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안경하고 빵은 뭘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대답하기 어렵죠? 안경하고 빵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하냐면 대체제도 아니고 보완제도 아니고 그것을 독립제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 그 마지막으로 그럼 어머니들과 그 부군들은 무슨 재화 관계일까요? 만약 이런 재화로 본다면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예, 보완제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다른 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요, 여기 정상제와 열등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상제와 열등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소득이 늘어났을 때 같이 소비가 늘어나는 것, 그것을 정상제라고 하고요. 열등제는 뭘까요, 그러면? 소득이 늘어났을 때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등제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정상제를 다시 필수제라든가 사치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열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등제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볼 때는 꽁보리밥 같습니다. 보리밥. 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자, 그런데 여자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재화의 변신도 역시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꽁보리밥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보리밥을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사회 분위기가 웰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웰빙 바람이 불면서 꽁보리밥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예, 이것처럼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내가 재화로 본다면 어디에 있을까? 정상제일까, 열등제일까? 우리 대부분은 정상제이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열등제일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아까 여자의 변신이 무죄인 것처럼, 또 재화의 변신이 무죄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열등제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정말 정상제가 되고, 아니 또 사치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